막으려고 해요. 혹시 그 친구가 지환이의 연애 상대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어? 그러면 남자라는 거잖아요. 그럴까요? 어? 뭐 남학생인 것까지는 맞아요. 어? 아니 누가 또 이채빈 아니 이채빈이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누가 또 오죠? 정답. 김수성도 안 오는데. 아하. 이재원. 현수. 그럼 지금 언급한 사람들이 그 상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예요? 맞아요? 오너가 맞아요? 현수 여친이. 아 그래요? 그래요가 아니라 알죠. 승우? 어제 그거 한 11시, 12시쯤에 메리스 앤 소울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보다가 눈이 마주쳐서 근데 모르는 사람인 거야 나는. 그래 근데 이 여학생이 슬쩍 목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길래 이거 왜냐면 나는 모르지만 여기 메리슨 다니는 학생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럼 그리고 근데 오늘은 경남고학고 나오는 날은 아니니까 차원고학고 오면은 차원고학고 학생. 그래서 내가 차원고학고 학생이에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학년이요? 그랬더니 3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깐도 알아요? 그랬더니 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깐도랑 친하죠? 갑자기 얼굴이 정색을 하더니 아니요? 막 화를 내듯이 그러는 거예요. 김시현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막 그랬었거든요. 김시현 맞죠? 그러니까 깐도야 여기 이 친구들한테는 좀 잘해요. 그래도 여기 이 친구들은 자기랑 게임도 같이 해주고 대화도 같이 해주고 최소한 인간 취급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잘해요 도현. 알겠죠? 쌤도 저한테 잘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인간 취급해주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선생님 인간 취급해주는 사람 저밖에 없다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그럼 막 깐도랑 친하냐 그러니까 뭐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슨에 있던 여자애는 김시현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뭐 하여튼 그랬다. 제가 어제 저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내가 김밥 먹는데 여러분들 다 우르르 와가지고 네? 많이 봤죠. 자 보자. 여기에 이제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컴플렉스 이거 우리말 번역 뭐예요? 착화물이에요. 자 컴플렉스의 원래 영어 사전상 뜻이 뭐예요? 복잡한 합체. 아니, 컴플렉스란 말이 원래 그 영어 어휘 생활에서는 그냥 형용사로 쓰면 복잡한이에요. 누구랑? 아이. 그리고 복잡하면 쉬운 거겠어요? 어려운 거? 저거. 아유 진짜 왜 그래? 아 이제 사람이 아니다. 가만 가져가라고. 아유 모자 한 소리 불러줬어요. 괜찮아요. 그럼 꽂아만 줘요. 어디요? 아무 때나 그럼 되는 거. 불러줬는데 못 꼽죠 당연히. 아유 말도 안. 자 그럼 앉으세요. 나 앉으세요. 딴방에 나와도 돼? 오. 자 거기서 앉으세요. 네가 안 받은. 아니, 지금 떨어뜨린 건 죽겠다. 그래. 오빠가 아니고. 자 앉으세요. 아이폰 충전기만. 네 여기 하나 비어요. 제가 하나 있는데 줄까? 아니 여기 빈대. 여기 어디에 있어요? 근데 자 그래서 원래 컴플렉스라는 말이 복잡한 그리고 이제 뭐 어려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화학에 나올까요? 복잡해서. 왜 화학에 나올까요? 이 말이? 왜냐하면 바로 이 착한 물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옥텟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기본적으로 얘들이 옥텟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럼 옥텟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양저역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화합물의 성격을 설명하던 아주 그 고전 역학적인 설명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역학도 아니지. 고전 화학적 설명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옥텟이잖아요. 제가 좀 어떻게 해봐요. 선생님 저번 아. 주에 저가 이 수업 안 들었잖아요. 네, 왜요? 근데 그 애들이 저 없는 걸 다 알던데요. 수업 시간이 너무 조용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19세기 네. 예, 19세기 말 화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설명이 잘 됐겠어요? 설명이 안 됐겠어요?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룰 때 it is complex 계속 입에 달고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컴플렉스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이 주제 컴플렉스라고 하는 녀석이 기본적으로 옥텐룰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선 기억하시고 왜 또 매직 존슨이라는 누구 선수 알아요? 그 사람도 실제로 이름이 매직 존슨이 아닌데 패스를 너무 잘해서 매직 해가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배위결합 화합물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코디네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로 번역이 되냐면 바로 배위결합. 그래서 이제 배위결합을 영어로 콜리네이션 본드라고 하는데 그 본드 떼고 그냥 코디네이션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컴플렉스라고 하기도 하고 코디네이션 컴플렉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착화물인데 배위결합 착화물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맹그러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슬쩍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배위결합이 이루어진다면 우선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바로 M이라고 하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M. 자, M 이건 뭐 줄임말이냐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금속이 필요해요. 자, 금속 영어로 메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M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위결합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녀석이 필요하냐면 L이라고 하는 녀석이 필요해요. 자, 저 L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 줄임말이냐면 리간드. 자, 리간드는 번역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쓸 때 한글로 리간드 이렇게 써요. 알겠죠? 그 번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썼고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 비금속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이 비금속 화학 쪽은 비금속 화학 쪽인데 리간드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비공유 전자쌍.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비금속 화학종을 리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저렇게 금속과 리간드 두 개가 꼭 필요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화학 결합이 나타나냐면 리간드가 뭘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럼 그거를 저기에 금속한테 니옷하고 전자를 제공합니다. 이압하고 전자를 제공합니다. 왜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금속하고 리간드 사이에 짜잔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리간드하고 금속 사이에 새로운 화학 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 배기결합이 이루어질 때 이 금속을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 루이스 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루이스 산의 정의가 뭐죠? 전자쌍을 받는 걸 루이스 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리간드를 또 뭐라고 부를 수도 있겠어요. 루이스 염기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염기의 뜻은 전자쌍을 주는 것, 알겠죠? 그래서 이 배기결합의 형성을 전자쌍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네. 배기결합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화학 결합을 요걸 배위결합이라고 하는데 요 배위결합이 사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온 결합성이 강한 공유 결합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는 녀석을 배위결합이라고 해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 배위 결합을 그럼 이온 결합도 아니고 공유 결합도 아니고 왜 카테고리를 따로 분리하느냐?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잘 한번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보통의 이온 결합. 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기본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죠. 그게 이온 결합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NaCl 같은 거죠. 자, NA는 속성이 뭐예요? 금속이죠. Cl은 속성이 뭐예요? 비금속이죠. 그러면 우리가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면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돼서 이온이 돼가지고 결합이 된다고 하니까 보통의 이온 결합은 금속하고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을 하기는 했는데 희한하게 거기서 오히려 이온 결합성보다는 공유 결합성이 더 커요, 실제로. 그래서 확실한 금속과 확실한 비금속이 결합을 했는데 오히려 공유 결합성이 더 커지는 독특한 구조를 갖는 거죠. 그게 바로 배기결합이네. 그리고 이 공유 결합도 좀 희한한 게 보통의 공유 결합은 양쪽 전자가 동시에 관여를 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수소 원자인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수소 원자에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있죠. 그런 수소 원자 하나가 더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수소 원자가 화학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소 분자가 됐다고 치면 이럴 때 우리는 이걸 딱히 배위 결합이라고 합니까?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배위 결합이나 이온 결합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쓰죠. 맞죠, 맞죠? 그러면 이게 공유 결합이 된 전 단계 과정을 좀 보면 이 한쪽에서도 전자 하나가 제공되고 또 한쪽에서도 전자 하나가 제공이 돼서 서로의 전자가 관여를 해가지고는 공유 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만 이동하고 있어요. 바로 리간드에서 금속으로만 전자가 이동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때 조금 이제 배위 결합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인데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방적 전자쌍 제공 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저렇게 화살표 표시를 하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의 공유 결합하고 형성되는 과정이 조금 다르다는 것도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자 너도 가지고 와라 나도 줄게 뭐 이래서 공유 결합이 되는데 이 녀석은 비금속 쪽에서 금속으로 전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이 돼서 이루어지는 공유 결합인 것이라 좀 독특해서 배위 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됐죠? 그래서 이것이 그 배위 결합이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이 금속의 상황이 어떠냐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리간드는 또 어떤 애들이냐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이제 생각을 해볼 건 1. 선생님, 네, 잠아요. 자요. 바로 배위 결합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금속인 사주기. 전이 금속의 전자 배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금속이란 말 썼던 거 기억나요? 네. 자, 전이금속 영어로 뭐예요? 아 몰라요? 전이금속 영어로 뭐예요? 어레인지먼트. 자. 어? 메탈? 트랜스 지방. 트랜스폴 메탈? 트랜스젠더 지방. 뭐라고? 쌤은 왜 안 와요?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합니다. 쌤은 왜 안 와요?
뭐 걔가 오는 거 봤어요? 저 언제 왔다고 저한테 막 큰 소리 치던데요. 그래요. 슬쩍 왔었죠. 수학 20분 들어왔어. 이러는 거. 그래요. 쌤한테 카톡이나 한번 해봐요. 너 뭐하냐? 이렇게. 이런 쌤 나왔다고 할게요. 그래요. 자, 전이금속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트랜지션 메탈. 그 중에 전이금속도 이제 뭐 4, 5, 6, 7주기에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전이금속은 바로 4주기 전이금속입니다. 이 녀석들의 순서 기억나요? 자, 한번 읊어볼까요? 21번, 칼. 21번 스캔디움, 22번 타이타늄, 23번 바디움. 바나디움, 24번 크롬, 25번 망간, 그 다음에 26번 누구? 철, 27번 코발트, 그 다음에 28번 니켈, 29번 구리, 30번 아연. 이 10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최각 전자배치는 어떻게 되냐면 순서대로 3D 4S 3D 4S 3D 4S라고 생각을 하고 쭉 한번 써놓게 되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S오비탈은 전자가 몇 개 채워져요? 4S오비탈은 전자가 몇 개 채워져요? S오비탈은 기본적으로 전자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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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되죠. 그리고 D오비탈은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채워져요? 10개까지 채워지기 때문에 원자 번호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채우면 보통 쟤네들의 전자 배치를 표시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인 애들이 2개가 생기죠? 니기하고 니기. 바로 크롬하고 구리 이 2개가 좀 예외적이죠? 그래서 크로미움은 어떻게 돼요? 4, 2가 아니라 5, 1이 되죠. 그 다음에 구리도 어떻게 돼요? 10, 1 이렇게 되죠? 됐죠? 예?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전자 배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책마다 혹은 가리키는 교사의 취향마다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 디오비탈 전자 배치 쓸 때 3D하고 4S를 어떻게 쓰기도 해요. 이게 위치를 바꿔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이 표현을 훨씬 선호하지만 뭐 다른 중달책이나 다른 교사들은 이걸 바꿔서 쓰는 걸 선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리키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는데 이때 여기서 이게 아주 독특한 현상인데 혹시 란탄족 수축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어떻게 들어가요? 자, 어떤 현상이 하나가 있냐면 요런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주기 전이금속 저차 배치와 관련해서 하나 알아둘 거 거기 보시면 이제 교재에 이런 문제가 하나가 나와요. 란타나이드 컨트랙션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란타나이드 컨트랙션을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것을 란탄족 수축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 란탄족 수축이라고 하는 묘한 현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아유, 주기율표 어디 갔더라? 주기율표. 주기율표 까먹었어.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안 돼요. 있다. 이 란탄족 수축은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예를 들면 요거예요.
주기율표상에 5주기의 4주기부터 한번 써보자. 4주기, 5주기, 6주기. 여기에 어떤 원소들이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바나디움, 그러면 그 밑에 나이오비움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탄탈럼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어요. 얘가 몇 족이냐면 5족 원소예요. 5족. 그 다음에 바나디움 다음이 크롬이죠. 크로미움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크로미움, 그리고 크로미움 밑에 나도 이거 다 못 외우니까 몰리브데넘 밑에 텅스텐, 이게 6족 원소겠죠. 그 다음에 7족 원소는 바나디움, 크로미움 다음에 망가네이트죠. 그럼 이제 망가네이트를 쓰고, 그다음에 망간 밑에 누가 있냐면 망간 밑에 이게 TC, 이게 얘 이름 테크 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렐리움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요런 위치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요런 녀석들에서. 근데 뭐 꼭 여기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주기 전체에서 나타나는 건데, 놀라운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기본적인 전자 배치가 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나디움, 크롬, 망간에 대해서 전자 배치가 여기도 보시면 바나디움, 망간, 크롬 보시면은 전자 배치가 얘가 3D3 4S2, 얘는 3D5 4S1, 3D 3, 4, 5 4S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됐죠? 됐습니까? 싫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나이오뷴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될까요? 나이오뷴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4주기, 5주기로 바뀌었고 그냥 족이 같잖아요. 네. 같은 족이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은 족이면 전자 배치는 무조건 어때요? 어려워요? 같은 족이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같은 족이면 주기율표상에서 최외각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고. 최외각 전자 배치가 무조건 같은 걸 같은 족에 두잖아요. 그러면 이거 원자 번호면 이런 거 카운팅을 안 해도 얘 최외각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3이 아니고 4D4 5S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 몰리브데넘은 또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에? 뭐라고? 오, 4D3 5S2고요. 그 다음에 몰리브데넘은 뭐겠어요? 3 대신에 4D5 5S1이 될 거고, 테크토, 얘 이름 뭐더라? 이거 이름 한번 찾아봐요. TC라고 쓰게 이름 뭐더라? 내가 기억이 안 나. 테크 뭔데? 이름 기억이 안 나. 이름 한번 찾아봐주세요. 토니. 뭐? 테크네튬. 아, 테크네튬이요? 철자가 어떻게 돼? 테크 뭐라고 돼 있어요? 철자요. TC 철자가 어떻게 돼? 잠깐만. 테크네티움. 테크네티움. 이름이 테크네티움이네요. 자, 그럼 얘 전자 배치는 망간이랑 또 똑같겠죠. 그래서 4D5 5S2. 됐죠? 그래서 4주기 대신에 5주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6주기로 넘어가면 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돼요? 자, 그럼 탄탈륨 전자 배치 써봐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 3, 4, 5. 그럼 3, 4, 그 다음 뭐겠어요? 5, D3, 6, S2겠죠?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족이면 최외각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같아요. 자, 그러면 텅스텐은 어떻게 되죠? 텅스텐. 자, 놀지 말고 빨리 불러요. 5D5 6
S1 이렇게 되겠죠. 주양자수만 하나씩 키우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렐륨 얘는 그만 빨리 불러요. 렐륨은 OD5 6S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때 재밌는 건 이렇게 됩니다. 4주기 옥주기와 다르게 6주기에 최초로 시작되는 게 뭐죠? 정답! 바로 6주기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게 바로 F오비탈의 전자배치예요. 그래서 6주기에서 F오비탈 전자배치가 되고 F오비탈은 아이 바보 아니야? 바보. 그래야 바보예요, 바보. 4F14 이렇게 되는데 F오비탈은 주양자수 뭐부터 F오비탈이 나타날 수 있어요? 4F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3F, 2F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없죠. F오비탈은 4F부터 시작되죠. 그 4F 전자배치가 시작되는 주기가 6주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탄탈럼, 텅스텐, 렐륨 모두 4F14 그 다음에 5F14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먼저 5F14가 뭐야? 4F14가 이렇게 전자배치가 되고 그 다음 OD6S 전자배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기가 막힌 현상이 뭐냐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4주기 비해서 5주기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자 반경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4주기 원소에 비해서 5주기로 가면 원자 반경이 커지겠어요? 원자 반경이 작아지겠어요? 원자 반경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자 반경이 커져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여기에 있는 5주기하고 6주기 있죠. 5주기하고 6주기는 놀라웠게도 원자 반경이 거짓말 좀 보태서 같아요. 같다라는 게 뭐 진짜 같다는 게 아니고 진짜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거짓말 좀 많이 보태지 마세요. 그러면 원래 잘 봐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경은 커지는 게 맞아요? 작아져야 돼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커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놀라웠게도 5주기 전이금속하고 6주기 전이금속은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아시겠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것 때문이에요. 예, 설명을 만들었으면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잠궈요? 그냥 하나 줍시다. 자, 어서 켜주세요. 아휴, 진짜. 자, 보자. 응? 요 설명에 대한 내용 1번. 야이 원호이 새끼야. 집중 안 하지.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침투 효과가 어떤 오비탈이 세요? S 오비탈의 침투 효과가 세죠. 그러면 침투 효과가 침투 효과가 PDF는 침투 효과가 커요, 작아요? 침투 효과가 작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F는 침투 효과가 작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침투 효과가 작으면 다른 전자들에 대한 가림 효과 역시 크겠어요, 작겠어요? 요것도 작을 수밖에 없죠.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 말 이해하겠죠? 침투 효과가 크면은 핵 가까이 접근을 하니까 뒤에 있는 다른 전자를 핵으로부터 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애들을 가릴 수가 없죠, 핵으로부터. 그래서 침투 효과가 작으면 가림 효과도 작은 건 그냥 바로 그냥 자동적인 거예요, 알겠죠? 자, 나온 김에 이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침투 효과 영어로 페너트레이션 이펙트죠. 가림 효과는
쉴딩. 쉴딩. 그래서 요거 단어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놀라웠게도 쉐딩 저거 맞아요? 아, L이 빠졌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F 전자 배치가 되는 전이금속.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4F 전자의 가림 효과가 작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에 대한 유효 핵전가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자 반경이 예상보다 매우 작아지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작아져서 오주기 금속이랑 크기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예상대로라면 4주기, 5주기, 6주기로 갈수록 크기가 뿜뿜뿜 커져야 되는데 4주기에서 5주기로 갈 때는 자 4주기에서 5주기로 갈 때는 F-오비탈 전자배치 있어요 없어요? 자 4주기, 5주기에는 F 전자배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F는 6주기에서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주기에서 뭐냐면 F 전자배치가 되니까 5주기에 비해서 6주기가 충분히 커지지를 못하고 대려 팍 축소를 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주기, 6주기 동족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배치 어때요? 자, 5주기, 6주기. 자, 5주기, 6주기 동족 원소들 최외곽 전자배치 어때요? 최외곽 전자배치 어때요? 같아요. 같죠? 원자 반경 어때요? 같아요. 또 거의 같죠? 그러면 뭐도 같겠어요? 전자배치도 같죠? 크기도 같죠? 그럼 뭐도 같겠어요? 전자배치도 같고 크기도 같아요. 뭐가 완전히 똑같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일족 원소 이름이 뭐예요? 일족 원소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잖아요. 알칼리 금속 누구 있어요? 알칼리 금속 리튬. 리, 그 다음에 리나, 카, 루, 세 이렇게 있잖아요. 리나, 카 있잖아요. 리나, 카 최외곽 전자배치 어때요? 리나, 카 최외곽 전자배치 어때요? 같아요. 같잖아요. 네. 리나, 카 최외곽 전자배치 같은 거 알겠어요? 네. 최외곽 전자배치 같아서 리나, 카는 뭐가 같아요? 특징. 리나, 카는 뭐가 같아요? 그래서 최각 전자수. 최외곽 전자가 같아서 뭐가 같냐고요? 주기율표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모르는군요. 바로 화학 반응성이 같잖아요. 주기율표상에서 동족에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반응성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혹은 반응성이 비슷해진 것이 같은 동족에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리튬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리튬 물에 넣으면 무슨 기체 발생해요? 리튬 물에 넣으면 무슨 기체 발생해요? 하이탑 화학투에 나오죠. 아유 진짜 이 사람들! 동현 리튬 물에 넣으면 무슨 일 벌어져요? 터져요. 무슨 기체 발생해요? 산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리튬을 물에 넣으면 LiO2. 이게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발생하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물이랑 반응할 때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에다가 뭐 불꽃 반응한 불꽃을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주기율표상 리튬 밑에 누구 있어요? 리튬 밑에 누구 있어요? 소디움 있잖아요. 네. 얘도 물이랑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뭐 여기 뭐 만들어지겠어, 동현아? NaO. NaOH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또 뭐 만들어지겠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럴 때 리튬과 나트륨이 뭐가 같다고 얘기해요? 뭐가 같은 거예요, 지금? 반응. 반응성이 같다고요. 반응성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리액션. 반응성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reactivity라고 한다고요. 같은 반응성을 갖는다고요. 그 같은 반응성을 가지는 애들이 어디에다 모여 있다고요? 같은 족. 같은 족에 모여 있다고요. 그래서 주기율표라고 하는 게 인류 문명의 정수라고요. 알겠어요? 네.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의 실제 현상적 성격과 그 녀석들의 내부 양자역학적 전자 배치를 설명해 놓은 테이블이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는 우리 지구에서만 성립해요. 우리 우주 어디서나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 우주 어디서나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가 인류 문명의 정수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배우는 뭐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뭐 뉴턴 역학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그게 주기율표예요. 알겠죠? 네. 그런 토대 학문들이 없으면 주기율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주기율표에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뭐가 같다고요? 반응성. 반응성이 똑같다고요. 에? 네. 그러면 같은 족이죠. 네. 같은 족이죠. 네. 같은 족이면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어떻겠어요? 같죠. 같겠죠. 그런데 심지어 뭐까지 같아요? 원자 반경. 심지어 크기까지 같죠. 크기까지 같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크기까지 같으니까 반응성은 더더욱 다르겠어요? 더더욱 같아지겠어요? 같아요. 더더욱 같아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원자 반경도 매우 같아서 반응성이 거의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런 현상을 란타나이드 컨트랙션이라고 해요. 알겠죠? 아셨죠? 네. 그래서 몇 주기 금속하고 몇 주기 금속이 반응성이 같다고요? 5, 6주기 금속들이 반응성이 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네. 됐습니까? 네. 이 논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5주기, 6주기 동족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 배치와 같고 원자 반격도 매우 같아서 반응성이 거의 같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원자 반격도 매우 같아서 반응성이 같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뭐 하기가 어려울까요? 뭐 하기가 어려울까요? 그래서 구분. 그렇지. 분류. 그걸 화학 전문 용어로 판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separation. 분리.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자,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용액하면서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증류를 한다라고 칩시다. 네. 증류하는 건 물질의 무슨 성격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끓는 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혹시 분별 결정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건 무슨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분별 결정. 밀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 분리는 뭐예요? 입자 크기. 분별 깔때기. 물하고 기름 넣어서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잖아요. 밀도?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분리하려면 분리하려고 하는 대상이 뭐가 달라야 되겠어요? 반응성? 반응성이나 물리적 특징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분리가 쉽다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다고요? 크기 어때요? 크기 똑같죠. 크기도 똑같고 전자배치도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니오비움, 탄탈륨 같은 경우는 20세기 훨씬 넘어서야 분리가 가능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우리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아주 유명한 분리 테크닉이 뭐가 있어요?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가 나온 이후에야 니오비움, 탄탈륨이 분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가 나오기 이전에는 니오비움하고 탄탈륨을 분리할 수가 없어서 두 개가 그냥 섞인 채로 그냥 사용이 됐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요 둘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성격이 비슷하다. 알겠죠? 예? 됐습니까? 네. 네. 밀도차는 약간 날 수 있는데 밀도차가 나도 섞여 있어서 마치 하나의 물질이 돼버리니까 평균 밀도로 존재하는 거죠. 단순히 밀도차만 난다고 분리되지는 않아요. 물하고 기름이 분리가 되는 이유는 밀도차도 밀도차지만 극성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도차와 극성 차이가 동시에 나야 이렇게 눈에 띄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비슷해지면 그냥 섞여요. 그런데 얘 둘은 당연히 밀도는 이게 조금 더 크겠죠. 원자분모가 크니까. 하지만 성격이 비슷하니까 우르륵 섞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합물이 만들어져도 성격이 비슷해서 분리하기가 아주 어려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2족 원소 이름이 뭐예요? 소금, 알칼리, 2족 원소 이름 나온 김에 알칼리, 얼스. 2족 원소를 알칼리 얼스 메탈이라고 하죠. 그럼 이 2족 원소 알칼리 어스 메탈에 누가 있어요? 알칼리 어스 메탈에 누가 있어요? 베릴리움, 그 다음 맥니지움, 그 다음 칼슘, 그 다음 스트론튬, 그 다음 스트론튬 밑에 누구 있어요? 스트론튬 밑에 바륨 이렇게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1족 원소에 누가 있냐면 리, 나, 카, 그 다음 누구 있죠? 루, 세, 뭐 이렇게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 같은 족에 있으면 반응성이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고 했죠. 같은 족에 있으면 반응성이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고 했죠. 더더군다나 크기까지 비슷하면 진짜 반응성이 똑같다고 했죠? 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쓰여요? 이거 어디 많이 쓰여요? 이거 어디 많이 쓰여요? 폭발. 신경 전달이요. 뉴런 배웠죠? 뉴런. 뉴런에서 전기 신호 전달 누가 해줘요? 얘들이 하잖아요. 뭐 얘도 좀 하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 이거 어디 많이 쓰여요? 이거 어디 많이 쓰여요? 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얘네들은 신경 전달에 쓰이죠. 얘들은 뼈에 사용되죠. 그럼 얘하고 얘는
생명체가 흡수 안 하겠어요? 생명체가 흡수 잘 하겠어요? 생명체가 흡수 잘 하겠죠. 왜냐면 생명체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같은 족에 있는 건 반응성이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럼 이 말은 만약에 사람이 누비듐이나 세슘에 노출되면 이거 사람 몸속으로 안 들어오겠어요? 잘 들어오겠어요? 잘 들어가요. 잘 들어오겠죠? 스트론튬, 바륨 이런 게 주변에 있으면 사람 몸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잘 들어가요. 잘 들어오겠죠? 놀라운 사실은 스트론튬하고 세슘은 어떤 성격을 가져? 레디오 액티브해요. 레디오 액티브 우리말 번역 방사능 물질이에요. 즉 방사능 물질 중에서 1급 위험 물질이 스트론튬하고 세슘이에요. 스트론튬하고 세슘을 그냥 화학에서는 글씨로만 배우잖아요. 스트론튬하고 세슘을 그냥 우리가 배울 때는 글자로만 배우잖아요. 근데 스트론튬하고 세슘을 실제 실험에서 다루면 극도로 위험한 녀석이에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전문가들도 스트론튬과 세슘을 실제 실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우리 글씨로만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뭐니까요? 방사능 물질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생명체가 스트론튬을 만난다거나 세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으로 쫙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왜? 반응성이 뭐랑 비슷하니까? 얘랑 비슷하니까. 세슘 같은 경우는 우리 신경으로 싹 들어갈 거고요.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우리 뼛속으로 쪽쪽 박힐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칼슘하고 스트론튬이 반응성이 비슷해서 칼슘 빠지고 거기 스트론튬 콕 박힐 거란 말이에요. 뼛속에. 그러면 스트론튬이 뼛속에 박히고 세슘이 신경 안으로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방사능을 분해내기 시작하겠죠?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그런 현상을 안 걸렸다. 내부 피폭이라고 해요. 이런 걸 내부 피폭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 우리 지표 있죠. 지표의 생태계에는 스트론튬하고 세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표 생태계에는 스트론튬, 세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지표 생태계에 스트론튬과 세슘이 있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물은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생물은 죽어서 땅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지표 생태계에는 스트론튬과 세슘의 존재 함량이 얼마? 0이에요. 0. 절대 없어요. 알겠어요? 있으면 그 생명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즉 스트론튬하고 세슘을 글씨로만 배우기 때문에 그냥 2조 원성보다 1조 원성과보다인데 얘네들은 1급 발암물질이에요. 엄청 위험한 애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스트론튬하고 세슘이 뿜뿜뿜 나오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자, 원래 우리 지표에는 스트론튬, 세슘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스트론튬하고 세슘은 다 어디 있어요? 땅속 깊숙이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들이 알아서 막 방사능 분개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지표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뿜뿜뿜 나오고 있죠. 그게 어디냐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거기 폭파하는 곳 있죠? 거기에 지금 스트론튬하고 세슘이 뿜뿜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산 식재료에 뭐가 포함돼요? 스트론튬하고 세슘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왜? 그 일본 후쿠시마 지역은 원래 어떤 지역이에요? 일본 후쿠시마 지역은 일본 내에서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곡창이란 말 알아요? 곡물, 창고. 즉 엄청나게 많은 농업 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일본 후쿠시마라고요. 그래서 원래 일본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고급 생산물이에요. 아주 고급이에요. 비싼 농산물들이에요. 근데 거기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으로 범벅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일본 전역으로 유통이 되면서 음식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식재료는 절대 일본산 쓰지 말라고요. 간식 중에도 마트 가면 일본산 나오죠. 일본산은 절대 사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절대 사지 말라고요. 거기에 스트론튬, 세슘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후쿠시마 앞바다도 또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래서 후쿠시마산 생선에 스트론튬, 세슘이 나와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반박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교수랍시고 일본 밀정 짓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학자도 아니고 밀정이죠. 걔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들어있을 수는 있으나 함량이 적어서 괜찮다. 그런 얘기하면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지표에 스트론튬하고 세슘은 얼마나 있다고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스트론튬과 세슘의 허용치가 얼마인지 실험 데이터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스트론튬과 세슘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양이 적어서 괜찮다라고 하는 그 적다라는 말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본산 제품은 최대한 먹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식 중에도 그 일본 그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거 최대한 사 먹지 말아요.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막 학생들한테 일본 여행도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일본 여행 가면 스트론튬하고 세슘을 안 먹을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면 일본 음식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가면 초반에 입이 짝짝 땡기거든요. 맛있거든요. 근데 일본 음식에 저게 안 들어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일본 여행도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뭐 또 생각해보면 또 그건 뭐 또 실제로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또 갔다 왔는데 초쳐서 아이고 이쁜데 뭐 방사능 잔뜩 먹고 왔겠네요.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어차피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 얘기까지는 내가 요즘은 안 합니다만 적어도 한국에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일본 맥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일본 간식, 그다음에 일본 간장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쓰지 말자. 무슨 말 알겠죠? 이건 뭐 일본을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이제 해드리는 말씀이니까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옛날 문재인 정권 땐 일본에서 수입하는 식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제한 조건이 심했죠.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여러 식재료에 대해서 검수가 아주 강화됐었다고요. 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식재료의 검수를 아예 없애버린 게 누구예요? 그게 윤석열 정권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괜찮아지긴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조금 조심하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기율표에서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은 뭐가 비슷하다고? 반응성 영어로 reactivity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란타나이트 컨트랙션 알겠죠? 네. 뭐가 비슷하고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체외가 전자배치 갖고 원자 변경에 반응성이 거의 같다고요? 네.